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큰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뭐 너무나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 뭐 너무 이제 변동성도 컸는데 또 반전도 좀 있어가지고 네. 뭔가 좀 공포도 받고 예. 좀 희망도 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역시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초반에는 이제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너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급락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안 좋게 좀 흘러갔었고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코스피는 샀는데 특히 코스닥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뭐 개별주들 매도가 워낙 쏟아져가지고 네.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고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 또 게임주들 이쪽에 거의 투매성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그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이제 수출하는 수출 거예요. 금지. 예. 그게 좀 가장 이슈였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인 거는 같아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못하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미국 반도체주는 안 좋았지만 마이크론과 우리 한국의 메모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또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가 열렸는데 금리를 올렸지만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어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네. 3.5를 딱 그냥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금통위 열린 날 시장이 올라 버렸습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이 금통위도 좀 잘 끝났고 그리고 제일 이제 관심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였는데 안 좋았죠. 사실 뭐 결과는 안 좋았지만 시장은 또 완전히 반대로 예.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훈풍은 좀 불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이제 그 파운드와 뭐 관련한- 파운드와 예. 요거는 아직은 좀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한 철회한다 만다 뭐 얘기들도 나오고 또 뭐 국채 매입 해주겠다 안 하겠다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조만간 좀 결론이 날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번 주는 초반에는 안 좋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서 좀 반전 드라마가 써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역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최대 변수였는데 지금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8.2% 오른 걸로 네.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장 추정치는 8.1이었는데 네. 오히려 조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또 강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헤드라인 CPI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소비자 물가가 어찌됐건 뭐 0.1% 오른 건 오른 거지만 전월보단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월 8.3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보다는 조금씩은 어쨌든 완화되고 있다. 요게 이제 그 시장이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서비스 물가 오르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몇 달 전부터 서비스 물가 오른다. 이번에도 서비스 물가가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뭐 다른 교통이라든지 네, 이런데 맞습니다. 뭐 의료 주거비, 이런 쪽들이 예, 주거비, 의료비, 특히 이제 주거비가 제일 중요한데 주거비라는 게 쉽게 지금 꺾일 항목은 아닌데 근데 또 반대급부로 주택 가격은 또 꺾인단 말이에요. 선행 지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이죠. 이 주거비도 언젠가 꺾일 거 아닌가. 아. 이런 게 좀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도 물가인데 최악이지만 이거 이미 좀 선반영된 거 아닌가. 뭐 0.1% 차이 가지고 뭐 이거 더 올랐다고 이제 또 새로운 악재다 이렇게 보질 않고 오히려 이제 10월에 나올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발표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꺾일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조적으로 꺾이겠다. 그러면 이건 악재의 선반영. 근데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공매도 쳤던 데서 또 이제 숏 스키지라 그러죠. 이거 예. 이제 환매 물량이 또 급격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커버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매수 주문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면서 급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좋은 내용으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내용은 안 좋았지만 항상 이런 바닥권이나 올라갈 때도 보시면요. 좋은 내용인데 급락할 때도 있고요. 예. 나쁜 내용인데 반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인 바닥권에서 나오는 그 악재가 나왔지만 그거를 오히려 달리 해석하면서 반등이 나온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초에 있을 FOMC에서 뭐 0.75% 포인트 올린다. 이것도 시장은 이미 반영 100%예요. 반영한 100%였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4.5까지 예상하고 있잖아요. 뭐 네. 그건 이미 다 반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니까 6.6%로 추정치보다 조금 높았는데 네. 앞으로 10월 이후에 물가는 어떻게들 봅니까? 그 일단은 왜냐하면 작년도 10월이 물가가 그때부터 확 치솟았거든요. 예. 델타 변이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작년 이제 10월부터 그때 작년 10월이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그 근원 말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헤드라인 헤드라인이? CPI가 6.5였나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5, 4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치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기저가 좀 높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예. 나온다. 다만 이제 좀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 다시 이거 유가 올라가는데 유가가 좀 플러스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려되지만 다만 지금 워낙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하니까 이 서비스 물가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씩은 둔화되는 조짐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10월부터는 좀 물가가 좀 완화될 걸로 보이고 어쨌든 근원 물가가 이번에도 1982년 이후 최고치를 사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내용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근원 물가 아직도 꺾이는 게 지금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후행적으로 근원 물가도 좀 꺾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은 미리 좀 선반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의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으면서 뭐 감세안을 한다, 뭐 철회한다, 만다 했고 또 BOE 영란은행도 뭐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 뭐 지수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뭐 영국 이제 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뭐 같이 3.9, 네네. 뭐 4% 육박할 정도로 왔는데. 이 파운드화가 불렀던 이런 뭐 증시 충격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반영은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 뭐 물가 경기 침체 이거 다 알잖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지수가 뭐 더 폭락을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이 자꾸 이 반등이 나왔다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너무 강한데 보통은 옛날에는 리먼이 터졌고 신흥국이 터졌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국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 이게 진짜 이게 해결이 될까? 왜냐하면 영국의 그 연기금들이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연기금 그러니까 14일까지 양적 완화를 임시적으로 해주고 이제 영국 BOE 총재는 분명히 선은 그었어요. 네.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했고 연기금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연기금이 이제 부채 연계 투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부채를 많이 좀 끌어다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금액이 적진 않아요.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우리나라 돈으로? 돈으로 예.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영국이 국채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네. 이게 담보가 부족해 버리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면 리먼 사태랑 비슷해요. 다른 나라에 투자해 놓은 자산 다 팔아버리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되면 2천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만약에 그 사태가 발생을 하게 예. 되면 우리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금 회수해야 되니까. 서로 뭐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네, 연계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들이 아직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생길지 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유일한 리스크는 맞는 거는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으니까. 예.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지난번에 한번 급락하면서 선반영을 했고 또 영국이 지금 뭐 좀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트러스 총리가 약간 시장과 좀 타협을 하려고 해요. 감세한 뭐 좀 처리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고집 부렸잖아요. 사실 예. 뭐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시장과 이제 소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기를 좀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국 정부의 이런 좀 태도 변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뭐 옛날에 리먼 사태처럼 번지지는 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번에 0.5%포인트 이제 말한 빅스텝으로 인상했는데 이건 뭐 우리 증시에 어떻게 작용했다고 봅니까? 일단은 호재였어요. 사실 이제 0.5% 올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0.5 올릴 거. 근데 앞으로 그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최종 금리 몇 프로로 찍을 거냐? 예. 이게 4냐? 뭐 이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해버렸죠. 우리 최종 금리는 3.5로 일단은 갈 것 같다. 예. 3.5면 지금 3%니까 이제 0.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 총재 스탠스로 봐서는 0.25%씩 두 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스탠스가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 인상 이제 속도가 현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 올릴 날 갑자기 그 우리 한국의 그 국고채 3년 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국고채 3년 금리가 지금 4%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최종 금리가 3.5니까
이게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그 금통위 이후로 요걸 좀 호재로 작용했고 이번에 나오는 그 한국은행의 어쨌든 금통위는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면서 증시는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렇게 좀 그날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약세장인데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이제 9월에 2조 원 이상 팔았고 7, 8월에 한 6조 샀고요. 네. 9월에 2조 팔다가 지금 10월에 계산해 보니까 13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3조를 샀습니다. 예. 그러면 10월에 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는 게 참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외국인이 왜 샀을까? 근데 내용을 보면 전기전자만 거의 샀어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 산 겁니다, 사실은. 예. 전기전자만 1.6조를 샀으니까 나머진 판 거죠, 사실. 3천억 원 네, 판 판 거네. 거죠. 예. 예. 근데 판 거 중에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아, 인터넷, 뭐 게임 이쪽은 예. 엄청나게 좀 팔아버렸고, 네. 요거를 판과 반대로 반도체를 그냥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또 대만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또 대만은 팔았어요. 대만 증시에서 IT를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TSMC가 하루에 그날 언제죠? 8%, 예, 예. 8.3% 빠진 날이 있죠. 그 규제한 날 있죠. 예. 대중국 수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TSMC는 막 파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계속 오히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규제 이슈와 좀 관련해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반사이익이 좀 얻어질 것 같고 TSMC는 또 중국 비중이 뭐 적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낸시 펠로시 의원 그 하원 의장이 결국엔 거기 그 대만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대만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좀 이제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아, 지정학적 예. 리스크가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가격도 많이 빠졌고 좀 교체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내에서 IT를 교체해 버린 거죠. 네. 사실 이게 근거는 있는 게요. 상반기는 정반대였어요. 아, 대만이 오히려 좀 괜찮았었죠, 예. 사실은.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이게 좀 반대로 바뀌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거론하는 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그 환율 기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외국인이 봤을 때 더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아, 환율 기준으로는 그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30% 이상 빠졌거든요. 예. 근데 원달러 환율을 대입을 하면요 45%가 빠져 있대요. 아, 거의 거의 반토막 반토막 났어요. 났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더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저가 예. 매력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근데 아쉬운 건 다 샀으면 좋은데 그 안에서 그냥 반도체만 네.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9월 13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에 뭐 더 약세장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딱 한 달 됐는데 지난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거는 역시 그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네요. 반도체. 예. SK 하이닉스를 3,757억 순매수를 했고요. 삼성 SDI를 3,536억, KTNG를 2,269억, LG 에너지 솔루션을 2,233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2,207억, 하나 솔루션을 1,586억, 그리고 LG화학을 1,106억 매수했고요. HMM을 891억, 현대모비스를 880억, 현대차를 879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기관들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기관 투자들은 한 달 동안 고려아연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1,469억 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244억, LNF를 1,166억, 에코프로비엠을 1,109억, 하나금융지주를 953억, LG에너지솔루션을 703억, 삼성생명을 650억, 삼성 SDI를 613억, FNF를 569억 샀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543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개인들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은 가장 많이 빠졌던 건 네이버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판 걸 담았네요. 네, 7,975억을 좀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삼성전자도 사고 있습니다. 2,257억, 카카오를 1,988억 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1,491억, LG전자를 1,181억, 기아를 1,021억 순매수했고 포스코홀딩스를 990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851억, 카카오뱅크를 804억, SKI 테크놀로지를 798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뭐 지난 한 달은 상당히 약세장이었으니까 상승한 업종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올랐거나 상대적으로 선방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네, 일단 이제 전체 업종 중에서는 딱 두 개 섹터만 네. 딱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캐릭터 상품하고 타이어인데, 네. 캐릭터 상품이 19.38% 올랐고 타이어가 8.9%인데, 캐릭터 상품은 좀 궁금하시겠지만 거기 속한 업종들이 그 흔히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왕구 판매, 장난감. 장난감이라든가 네. 애니메이션 있죠. 예.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주로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타이어 회사들도 어쨌든 좀 올랐고요.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빠졌는데 좀 덜 빠진 업종만 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가 마이너스 3.8% 예. 하락을 했고요. 은행이 마이너스 4.8%, 반도체 대표주가 마이너스 5.4%, 백화점이 마이너스 7.6%, 편의점이 마이너스 7.8%, 통신이 마이너스 8.2%, 해운 업종이 마이너스 8.5%, 2차 전지가 마이너스 8.8%. 근데 여기 빠진 업종들은 대부분 10월달 이제 들어와서는 오히려 좀 반등하는 예. 그런 좀 약간 흐름이 나왔는데, 워낙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좀 전체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섹터들은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뭐 상승했거나 좀 선방한 업종들 가운데서 뭐 당분간 그래도 강세 흐름이 좀 예상된다 하는 이런 쪽이 어느 쪽입니까? 일단 이제 타이어 업종들이 여전히 좀 전망들이 좋더라고요. 운임비가 떨어져가지고 네. 실적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지난 몇 개 분기 동안 너무 안 좋거든요, 타이어가. 예. 그래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타이어가 좀 좋아 보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재고 자산 늘지만 내년도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타이어 반도체는 이제 업황 앞으로 내년에 개선 기대감이 있어서 좀 이어질 것 같고, 은행주들도 지금 이제는 좀 금리 고점 조금씩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조금씩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잖아요. 예. 요게 좀 다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은행주 괜찮을 것 같고, 통신업종도 여전히 좀 방어주인데, 보통 이제 은행과 통신이 또 이게 찬바람 불 때 좀 괜찮은 게, 또 연말에 배당을 또 워낙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통신주의 강세도 조금씩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의 두 개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그 OTT라 그러죠. 넷플릭스나 예. 티빙도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광고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광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싸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광고를 보되.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이제 시작돼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광고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니까 예. 광고주들 한번 보자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IBK 투자증권의 이환욱, 최윤석 연구원님이 쓰신 CTV라고 하는데, 광고 시장 개화라는 제목이고, 이 CTV는 이제 참고로 뭐냐면 커넥티드 TV라 그래가지고, 집에 여러분들 스마트 TV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IPTV랑 다르게 셋톱박스가 필요 없이 예. 인터넷 연결만 하면 내가 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TV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쨌든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TV, 뭐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실 텐데, 원래는 구독 모델이죠. 예. 다 내가 얼마를 보고 대신에 광고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유튜브형 모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거기에 광고를 내는 대신에 가격을 아주 낮게. 예. 그래서 참고로 11월 4일 날 그 넷플릭스가 예. 요거를 이제 광고용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고육지차인 게 자꾸 구독자가 빠지니까 네. 이 구독률 줄이겠다는 이제 약간의 이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신에 광고 봐라, 싸게 해줄 테니까, 요거고.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까지 다 예. 이 시장에 참전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참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광고 기획사들한테 새로운 이제 수요가 하나 좀 생겨 버리는 거죠. 중간에 이제 민영 미디어 랩사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광고를 이제 연계해주는 회사들이 있죠. 수수료 받고. 이 회사들은 이제 할 일이 더 많아졌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거기 나왔던 기업들이 나스미디어하고 인크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는 내용이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KB증권의 최용현 연구원님이 광고,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도 뒤흔든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TT 광고 시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광고 회사들은 Q죠.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광고주 수요도 확보가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OTT가 새롭게 광고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OTT 쪽에 이 광고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TV 광고는 전문성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신뢰도가 있잖아요. TV에 지상파에다 광고를 하는 순간 신뢰도가 있는데, OTT 광고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들도 드라마나 다큐가 되게 많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신뢰도를 가지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했을 때 광고 브랜드 효과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SNS하고는 좀 다른 게, SNS는 굉장히 좀 광고할 때 부적절한 콘텐츠에도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데, OTT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미 이제 만들어진 드라마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상대로 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OTT는 다 나가죠. 나가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광고사는 당연히 우리나라만 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의 광고 시장이 좀 정체돼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새롭게. 예. 그래서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Q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기획사를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이 광고주 입장에서 이런 OTT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OTT 광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이 OTT를 보는 주체가, 이걸 데이터를 취합해 봤더니 20세에서 49세가 제일 많이 본대요. 아. 전체 연령층에서. 예. 근데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이 요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네. 20에서 49세 시청률이 잘 나올 때 단가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OTT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OTT 광고 시장이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들 어떤 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업종으로는